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오전 3문 또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공부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네, 저 오율안전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오율안전 네, 358페이지예요. 교재 358쪽입니다. 네, 이해와 감상 부분에서 네, 일단 질문이 크게 두 가지긴 한데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면 358페이지 보면은 지금 두 번째 문단에 끝부분에 소화적 설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개념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 소화적 설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교재 358쪽에 보면 그 이해와 감상 두 번째 문단 끝부분에 그러나 이생과 우유라는 애정 행각이 저생에서 행하여지는 소화적 설정인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소화적이라고 있는데 한자를 보면 웃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우스운 표현, 웃음이 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닌 그 사람을 여기서 이제 저승이라는 표현 썼지만 사또하고 공관사또하고 짜고 이제 파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죽은 오유란을 죽은 것처럼 만들어서 그죠? 함께 옷 벗고 막 돌아다니게 시키고라고 하는 이런 장면들 이 이제 웃음을 자아내게끔 하게 만드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아,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그 문장에 이생이 김생 앞에서 스스로 우월해 보이려 하는 성격적 결함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이게 당시 사대부들의 허례허식을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때 이렇게 친구끼리 이렇게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성격적 결함이나 그런 모습을 또 한편으로 이런 걸 풍자하려고도 했던 것일지에 대한 뭔가 의문이 생겨서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또 풍자에 대한 질문인데 같은 양반을 여기서 김생이 지금 이생을 이제 같이 공모해가지고 풍자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같은 양반이 기생과 공모하여 골탕 먹이려고 했다는 것, 그런 설정에서부터 이미 풍자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어서 네, 이것도 질문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두 번째 문단에 역시 첫째 줄에 보이는데 친구 앞에서 스스로 우월해 보이려고 하는 이생의 성격적 결함을 풍자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또 질문과 함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 번째가 또 풍자가 어떤 풍자라는 질문이셨죠? 아, 네. 그 김생이 이생을 지금 어쨌든 친구에게 이생을 한번 회절시켜 보라고 이제 오이람에게 그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을 딱 놓고 봤을 때 어쨌든 둘 다 김생이나 이생이나 둘 다 이제 양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같은 양반이 기생과 공모해서 이게 골탕 먹이려고 했다라는 그 설정이라는 게 애초에 그것부터에서부터 이미 풍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혹시 풍자라는 범위에 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작품을 이제 풍자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부분이 풍자이냐로 이제 좀 전체적인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소화적인 특징도 있고 풍자적인 특징도 있고 또 판소리적인 특징도 있고 물론 판소리 계 소설은 아니지만 그 영향을 받았겠죠. 이제 풍자라는 측면에 본다면 첫 번째가 방금 말했던 친구 앞에 스스로 우월해 보이려고 하는 이생의 성격적 결함, 회절시켜서 그 뭐라 그러죠? 그 형식적 껍데기, 도덕적 우월성을 껍데기만 갖고 있는 이생에 대한 그런 부분을 폭로하는 거죠.
겉으로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거예요. 어찌됐건 사또가 불러서 잔치가 열렸다. 기생들이 참여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이생이 와서 보고는 이런 무엄하다. 이런 자리, 이런 선비가 이런 자리를 보는 것도 그렇고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만인들 앞에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돌아갔을 때 이제 오유란을 시켜서 이 수령이 친구가 회절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그 성격적 결함이라는 게 겉으로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깨버린 거죠. 풍자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생의 그 껍데기가 벗겨지는 그러니까 풍자라는 건 원래 풍자를 서술하는 풍자를 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 테고 풍자를 당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어떤 대상이. 그러면 항상 풍자를 하는 주체는 풍자를 당하는 대상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한 위치에서. 이게 현대소설에서도 그렇고 고전소설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찌됐건 기본적인 전체 극의 흐름은 소설의 흐름은 이런 이생의 도덕적 호위성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풍자적 성격을 띈다. 근데 뒷부분에 가면 이생이 장원급제를 하거든요. 서울로 돌아가서 그거 이제 창피를 당한 다음에 서울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러니까 시험은 이거죠. 김생은 과거에 뭐 1등으로 급제를 했고 이생은 이제 진사과 밖에 못한 거야. 대과 급제를 못한 거죠. 벼슬을 못 얻어 그러니까. 그런데 따라갔잖아.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열등감도 있었을 테고. 그런 상태로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드러내 보이려다가 이제 그것이 딱 발가벗겨지고 그리고는 쪽팔려서 짐을 싸가지고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과에 급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암행어사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명에 합격하려면 개쪽 한번 당하고 어? 그래야 되는 건가? 그래야 확 마음을 먹고 정말 진짜 열심히 했다고 그랬거든. 집으로 돌아가서 서울로 가서 아니 그냥 혼자 헛생각 자꾸 내 머릿속에는 전부 여러분들하고 자꾸 우리 시험과 이거 연결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얘기고 근데 끝부분에 가면 암행어사로 가요. 가서 암행어사 출두를 합니다. 할 때 마지막 장면이 또 골계적이야.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때는 김생이 기생과 잠자리에 들었다가 갑자기 암행어사가 쳐들었다고 하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기생과 농찌거리 하면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홀딱 벗고 옷도 못 입고 막 여자 치마 둘러 입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생이 그런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이제 풍자죠. 벗겨버렸으니까. 근데 끝부분에 가면 김생조차도 풍자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글쎄 모르겠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뭐 아주 되게 멋있게 막 뭐 각 잡고 근엄하게 풍자했다기보다는 한쪽 면에서는 그런 뭐라 하죠? 그런 호색함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는 자를 회절시키는 우스꽝스러움, 어떤 비판적 웃음. 우리가 뭐 풍자 그러면 뭐라 해야 되죠? 썩소 날리는 거지. 이렇게 썩은 웃음 짓게 만드는 거 참 한심하다는 듯하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조선시대의 많은 양반, 이게 오유란전이 조선 후기니까 거의 19세기, 1800년대쯤 나온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얼마나 이런 위선적인지를 약간은 좀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을 쓴 자는 양반인지 아니면 몰락 양반인지 아니면 그 이하의 뭐 중인 신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좀 더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사대부 또는 양반들의 유교적 도덕 의식이 얼마나 허울 좋은 위선인지를 밝히려고 하는. 거기에 사실 김생도 마지막에 또 그 대상으로 우스꽝스러움의 대상으로도 등장한다. 다만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표현한 건 아니다. 훨씬 더 골개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네, 이해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뭐, 질문. 네네. 그 방금 전에 아, 네, 질문 주신 분 중에 네, 돌개미 소화적, 혼자적이라는 네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대부분 다 웃음이 난다는 방향으로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 부분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분이라면. 이제 골개미 이제 처음 이제 무슨 소화적 설정이 무슨 뜻이냐고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도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골개미를 가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많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화적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풍자적이라고 말씀을 해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은 골개적이다라고 이제 쓸 때가 굉장히 한 번씩 다 다른 용어가 네.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예, 예, 예. 골개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미의식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조금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뭐 순곰이, 무아미, 골개미, 비장미가 있다. 골개미라는 건 우리말로 좀 풀면 유머예요. 크게 말하면 그냥 영어로 풀면 영어식으로. 그 속에 이제 사실 풍자와 해악이. 그러니까 골개미라는 건 무슨 방식이 아니라 웃음을 자아내게끔 만드는 것. 사실은 근데 이것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의식이기 때문에 범위가 엄청 커요. 다만 조도현 선생님이 이제 우리 미의식 네 가지 이 미의식을 설명할 때 워낙 다양하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시죠. 한쪽은 이런 겁니다. 왜 사설 시조의 미의식 중에 하나를 골개미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이제 사설 시조에 등장하는 보통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니까 도깨비 멍멍이로 쓰시면 안 돼요. 다 그 맥락이라든가 그 작품에 따라 다르게 보여줘야 됩니다. 절대 하나의 개념 가지고 다 두드려 잡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사설 시조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침에는 노심고 김 메고 그죠? 오전 일을 끝낸 다음에 도시락 짊어지고 등에다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나무를 삭정이를 뗄감이니까. 근데 겉으로 보면 그 시조가 사실 시조가 굉장히 평화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근데 풀 뽑아본 자만 알아. 그러니까 김을 맨다는 게 뭐냐면 풀을 뽑는다는 거예요. 잡초 뽑기야. 그러니까 쭉정이를 뽑는 거죠. 제대로 된 벼 옆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논이면 그렇고 벼 옆에 나타나는 걸 김매기 한다고 하고 밭에는 또 잡초가 자라죠. 이제 풀 뽑기죠. 이거 굉장한 노동입니다.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막 기계 같은 걸로 하잖아요. 예초기 같은 걸로 막 하고 막 약도 뿌리고. 근데 예전엔 정말 손으로 다 뽑아냈어요. 엄청난 노동입니다. 엄청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것을 정말 스피디하게 지나가. 근데 그걸로 쉬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도자 싸들고 또 산에 들어가서 땔감을 해냅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여유롭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민들, 민중들, 백성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야. 지금도 그렇지만 훨씬 하여튼 지배자보다는. 근데 그것을 여유롭게, 넉넉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야. 또 이런 또 사주도 있죠. 님이 오기로 했어. 저녁 때. 그래갖고 밥 얼른 먹고 막 뛰어나와가지고 님이 오나 안 오나 지켜봤는데 저기 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추출이 3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삼이라는 게 있어요. 인삼 말고. 옷감 만들 때 쓰는 거. 걔가 키가 커요. 그거를 나중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또 써. 그걸 이렇게 묶거나 그걸 가서 님인 줄 알고 그런 살 수 있죠. 이건 어때요? 아프죠? 안 왔잖아. 님이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던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다? 좀 우습게 표현했죠. 재미있게. 그러니까 골개미에서 말하는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골개미라는 건 미의식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걸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매우 고통스러워. 근데 보통 현실이 고통스러우면 어디로 가려고 그러죠? 어디로 가려고 그러죠? 떠나버린다고. 그죠? 근데 골개는 떠나지 않습니다. 골개미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상으로 가지 않아. 가지 않고 현실에 그대로 머물러요. 근데 그러면 이겨내야 되잖아. 그 이겨내는 방식의 하나의 미의식이 골개미이다. 이걸로 모든 작품을 완전히 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미의식이라는 거, 골개라는 건 그런 또 미의식과 같은 범주도 있다. 다만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큰 범위에서 그냥 골개라고 한다. 또는 골개미라고 한다. 이렇게 골개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 속에는 회학과 풍자가 있다. 웃음이에요, 둘 다. 그죠? 풍자는 비웃음, 회학은 따뜻한 웃음. 그래서 연민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기 풍자를 비판적 웃음이라면 회학은 연민의 웃음. 우리가 뭐 금다는 콩밭 같은 작품 현대소설에서 아마 읽어봤을 겁니다. 참, 아니 저렇게 어리석게 저걸 다 파헤쳐서 이렇게 헛웃음이 나와. 그런데 뭔가 짠해. 앞으로 영식이는 어떡하지? 저 집은 이제 다 저 소작인이었는데 땅 다 뺏기고, 그죠? 이렇게 어리석게 웃으면 나지만 공감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소화라는 건 사실은 뭐 이것도 우스개 이야기인데, 이것도 그냥 과거에 이런 소화 장르가 있었어요. 소화 장르가 있습니다. 우리 고전 문학에. 어디에 실려 있냐면 태평 조선시대에 주로 많이 나와, 책들이. 제가 말했던 잠록이라고 하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려 시대의 시화라고 하는 책들 나왔어요. 여공패설도 있고 백운소설도 있고 이런 책들. 저기 뭐야, 저기 일로의 파한지, 최자의 보한지, 이재현의 여공패설, 이런 책들이 시화집이라고 했어요.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분리가 된다. 시화, 잠록. 잠록이 이야기, 굉장히 소설적 요소가 들어있는 거. 요거와 별도로, 그러니까 시화는, 시화집 속에는 시와 잠록, 시화와 잠록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로 오면 하나의 장르 같은로 말할 수 있는 또 하나가 들어. 이게 소화야, 소화. 아예 그렇게 장르가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엄연순, 태평하나, 골계전, 이런 책들은요 전부 사대부가 씁니다. 특히 태평하나 골계전은 서거정이 있어. 서거정을 3편을 다 써요. 동인 시화도 쓰고, 그죠? 잡록도 쓰고, 소화도 쓰고. 그래서 보통 앞에 성소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색들이. 근데 이게 오유란제로도 등장한다는 얘기야. 맞잖아요. 오유란을 등장시키고 그 일들을 벌이고 하는 장면들이 그런 장면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화 또는 소화라고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그러니까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큰 범주에서는 골개에 들어가. 웃음을 자아내게 하면 다 골개니까. 다만 얘가 골개미가 되려면 아픈데도 그 아픔을 승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픔을 유머로. 이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힘들다는 얘기도 합니다. 힘들다는 얘기를 토로하는 것도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뭐 어떤 요즘에는 뭐 유튜브 이런 데 뭐 막 이렇게 개그맨들이 뭐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점에 막 유념하냐 하면 막 극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역할극이라고도 하고 막 상황극을 막 만들어서 하는데 뭔가 되게 짠하고 슬픈 이야기를 막 해. 막 하다가 갑자기 반전을 일으켜. 웃기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슬픔에 빠지지 않고, 되게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그죠? 이해되시나요? 방식은 여러 가지라고요. 슬픔을 극복하는 방식 또는 고통을 극복하는 방식은 다양해. 그걸 우리가 지금 현대소설이건 현대시건 보죠. 예를 들어서 현대시에서 뭐 이육사의 작품들, 우리
절정에서 마지막 구절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또는 백석의 시에서 가라앉힐 것은 남시리주 동막시모 가라앉힐 것은 다 처음엔 어때? 더 이상 갈 것이 나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죽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할까? 가만히 화롯대에다가 글씨도 써보고 뒹굴러보고 손깍지하고 이렇게 뒹굴러보기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놓고 보니까 뭐라는 표현이 나온다? 부끄러운 것이며 고통스러운 것이며 다 가라앉을 건 가라앉고 이런 표현들이야. 각자 작가들이 자신의 고통을 나름의 방식. 근데 백석은 어떤 방식이었다? 수용이라고 받아들임의 방식. 이육사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다? 전환의 방식. 생각의 전환. 겨울이야 지금. 근데 겨울은 너무 고통스러워. 절정이야. 갈 곳이 없어. 곧 죽을 것 같아. 단 한 곳도 제겨 디딜 곳이 없는 칼날 위에 섰을 정도의 그게 뭘까? 그게 안 느껴질 거야. 그럼 여러분 삶으로 딱 가져오면 되겠죠. 그때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그 옛날 만화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했을 거야. 아니 우리나라 만화도 있고 뭐 있어요. 그 있잖아. 쫙 펴고 변신 그런 만화는 안 봤나요? 그럼 뽀로로 세대야? 이렇게 있어요. 사람인데 막 괴물이 나타나고 그런 만화인데 막 공격해 오면 어때? 여러 명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촥 하면 막 가면을 쓰고 막 파워레인저 같은 그랬어요. 그런 세대예요. 근데 파워레인저 그거 안 썼을 때는 세지 않잖아 그렇게. 근데 딱 막 괴물이 나타나면 변신 파워레인저 그럼 막 노래 나오면서 축축축 변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육 선생이 바로 그 극단의 상황에서 그때 보통은 다 어떻다? 다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한 거야? 파워레인저 변신. 그래서 그게 뭐야? 나에겐 아직도 최후의 수단이 있다. 겨울? 그래 겨울이지. 그러나 이것은 무지개. 뭘 바꾼 거야? 이런 게 위대하다는 말이야. 문학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문학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 아이들에게 전한다는 게 뭘까? 그렇죠? 골개는 뭐 어떤 방식이다? 자신의 삶의 고통을 무엇으로?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순고미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순고미라는 말을 안 했어요. 아니 뭐래? 골개미. 그래서 골개미의 범주가 가장 크고 그 안에 골개가 있는 거지 또. 골개스러워 웃음을 자아내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해악과 풍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그 안에 이제 수화도 있고 그런 웃음을 자아내는 거 이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선생님, 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 마장전에서 구절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장전 그 저희 유인물 3쪽인데요. 유인물 다 갖고 계시나요? 유인물 제가 없네요. 일단 한번 들어보고 제가 유인물이 없어서 예, 거기 해주세요. 읽을까요? 아, 아니면 그 내용 요약 가능하세요?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쪽수 알려주세요. 3쪽? 네, 3쪽에 네. 하나, 둘, 여섯째 문단인 것 같은데, 네, 문단의 내용 한 번만. 그 성격이 강직한 사람을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네. 성격이 강직한 사람은 외골수여서 자신을 굽히고 남에게 나아가지도 않고 우회적으로 말을 하지도 않고 한 번 말을 꺼냈다가 의견이 합치하지 않으면 남이 이간질하지 않아도 제풀에 막히고 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맥락상 뒤에 보면 찍고 또 찍어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남이 이간질을 하지 않아도 제풀에 막히고 만다라는 말이 그 뒤에 말이랑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네네네. 이거를 그러면 이게 어쨌든 외골수여도 결국에는 넘어간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격이 강직한 사람 표현 뒤에 그러므로라고 표현 썼죠. 어찌됐건 접속어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연결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낙 박정 선생님이 표현들을 좀 쉽게 안 써가지고 어렵지만 큰 대의적으로 본다면
강직한 사람은 어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너무 대쪽 같으니까 내가 뭔가 회유하거나 뇌물을 줘도 안 될 것 같고 뭔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라는 말 같아요. 그러므로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는 건 그런 사람도 찍으면 넘어간다. 그 말이 제풀에 무너진다는 게 뭐냐면 강직한 놈도 결국은 찍으면 넘어간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좀 고민이라서 지금 네네. 그리고 수업 시간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드렸는데 스무기 말하기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에 페이지가 혹시 어딘가요? 2페이지입니다. 네. 이 팔이 밖으로 펴지지 않는 것은 출전을 잡았기 때문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이해가 싶거든요. 일단 저는 평세랑 명예랑 이익을 술잔이라고 봤을 때 이게 당장에 눈앞에 있는데 이거를 놓치기 싫어하니까 대부분의 집의 백층들이 그러니까 팔이 계속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그 이쪽에 보면 나이 그렇죠. 그러기에 나이 30이 되었어도 벗 하나 없다. 그러나 그 도마는 내 옛적에 들었노라. 팔이 밖으로 펴지지 않는 것은 술잔을 잡았기 때문이지라고 하는 요 부분이고요. 이 뒤까지 좀 연결하면 그 아래 이제 시경에 있는 시가 나오고 그 밑에 너만 하면 벗에 대한 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내가 아까 그 한 가지만 알려줬는데 너는 두 가지를 아는구나 쪽에 표현 나오죠. 거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용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형세, 세 가지네요.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이익. 요게 핵심이에요. 이 구절, 앞뒤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의 핵심이 형세와 명예와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게. 요 세 개 단어가 핵심어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갖고 있냐라고 말하는 핵심을 정리하면 이게 군자라고 하는 놈들. 쉽게 말하면 겉으로 군자라는 척하는 놈들이죠. 우리가 아까 오유란 전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대부의 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형세, 명예, 이익에 관심 없는 것처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지 않는 거야? 돈 얘기도 하지 않고 권력 얘기도 하지 않고 명예 얘기도 하지 않고 형세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거는 우리와 나와 관계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관계 없다고 하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핵심은 이유. 파이가 이걸 자꾸 말하면 나한테 들러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 파이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이놈들이 관심 없는 척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게 중요해요. 이유는 뭐다? 내 이익이 떨어지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 구절. 그러니까 진짜 속마음은 뭐다? 엄청 관심 있다. 엄청나게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바로 위로 다시 올라서 연결하면 잡은 술잔이 밖으로는 안 나간다는 거죠. 안으로만 들어온다는 건 뭐야? 술잔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나라면. 그러면 이건 나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준다는 얘기인 거야. 다만 요게 나만 먹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패밀리만 먹는다. 패밀리. 내가 믿을 수 있는 놈. 소수의. 나랑 권력을 나눠서
함께 그 권력을 통해서 이득이 막 혼자 버리면 보다는 여럿이 합작해야 내 뜻에 딱 어울리는 놈들끼리 합작해야 사기를 더 많이 쳐먹잖아요. 그놈들끼리만 그놈들 입에다가는 넣어준다는 거야. 나 입에도 넣고 그 이외에 내 이익이 더 반감되거나 내 이익에 손해가 되는 어떤 것도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합니다. 정말 뭐라 그러니까 완전 이들이 이 사대부들이 정말 뭐라죠? 정말 그 탐욕에 내가 말했잖아. 탐욕. 단순 욕심이 아니야. 이 탐욕의 화신들이라니. 지금 박지원이 바라보고 있는 이 당시에 쉽게 말하면 사대부는 대체로 서인들이었고 당시엔 노론 계급들이었어요. 다 쥐고 있었으니까. 영정조 시대. 그죠? 그들이 겉으로는 공자의 경전을 입으로 달달달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문제인 거라.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과거했어.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집안, 나의 명예와 이득과 평생을 위해만 살아가는 그놈들. 그러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선생이 북학 실학이란 말이 그거란 말이야. 너희들이 그 자리에 간 거 할 수 있다 이거야. 다만 반대도 해. 문제도 있어.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작품 중에 유광옥전이라는 게 있어. 신 이옥에. 그럼 뭐야? 시험 문제를 팔아먹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사는 놈이 있어. 누가 샀겠어요? 당연히 세력 있고 돈 있는 놈들이 문제를 훔치거나 아니면 대리 시험을 치게 하거나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야. 그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과거급제한 놈들이 어떤 행태를 벌일까요? 들인 돈 회수하려고 그러겠죠. 10배로 뻥튀기 하려고 그러겠죠. 절대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거기다가 왜 박지원 선생이 과거 시험을 백지내고 나왔을까? 능력이 없었을까요? 이따위 과거 시험. 무엇을 만드는 거? 앵무새를 만드는 아무 세상의 도리를 펼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지 영예와 이익만을 위해서 즉 우리 뭐 대수동의 쪽집게 강사를 집어서 뭐 그런다면서요. 뭐 백지 주면서 백지가 아니 백지 수표 주면서 원하는 거 쓰세요. 그렇게 한대. 참.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걸 목격을 한 거야. 당시 과거.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벌이겠는가. 이런 이따위 일을 벌이고 겉으로는 공자님 말씀 앵무새처럼 외웠잖아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죠? 그리고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을 탐하는. 그러니까 누구만 죽어나는 거야.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뭐 얘기하려고 했죠? 그 말. 팔이 밖으로 안 나간다는 거. 또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명예나 이 돈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다 뭐다? 지네끼리 타먹으려고. 이게 당연한 형세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이 작품들을 뭐 박재현 선생님도 그렇고 작품이 많으니까 10작품이나 우리가 마지막 강의 했고 아직 뭐 못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아직 들었지만 뭐 이렇게 분석은 아직 못하신 분도 있고 당대의 사대부들의 모습이 어떠 있는가 수업 들어보시면 아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아마 여러 번 또 풀어드린 것 같아요. 정치죠, 정치.
politics 영어로 하면. 정은 뭘까? 근데 이것을 단순히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하는 것만 정치라고 꼭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뭐 국회의원 막 이런 것으로만 한정 짓지는 마시고, 그럼 이 정의라는 건 뭐냐면, 왜냐하면 이걸 그러니까 사대부의 그 의미도 이해하시고, 그건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정치라는 건 뭐냐? 이들이 지배계급이니까, 그죠? 정은 쉽게 말하면 이념이에요. 치는 뭐라면 후생복지, 복지. 이 정자는 이 정자는 요게 발지자입니다. 발지. 발이에요, 발. 발을 상향한 거야. 발가락을 상향한 거야, 발을.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상향한 거야. 상향 있잖아요. 그래서 발지자라고도 하고 가을지자. 왜? 팔이 가니까. 가을지자라고도 합니다. 위에는 일자예요. 일. 날일자. 그러니까 어떻게 간다? 이 뜻이 무슨 뜻이다? 쭉 간다.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발을정이라니까 바르게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밑에가 발지자 또는 갈지자라고 했잖아요. 바르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말에 그 비슷한 그 발음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바르다가 빠르다라고. 우리는 자꾸 빠르게 가고 싶으니까 자꾸 야매를 쓴단 말이에요. 야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빠르게 바느질을 빨리 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바늘 허리에다가 실 매가지고 쓴다. 그게 빠른 것 같이 여겨지죠. 근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빠르려면 발라야 된다. 발라버려가 아니라 바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가야만 그게 가장 빠른 거야. 근데 우리는 영악하게 빠르게 가고 싶어. 그러니까 영악하게 하고 싶어. 근데 그러면 야매를 쓰게 돼.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바른 길이 아닌 길을 가요. 근데 몰라. 그때는 빠른 것 같아. 바른 길은 처음엔 느려 보이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그게 고속도로다. 아까 근데 우리가 그거 증언했어요. 또 앞에. 뭐예요? 예전같이 공부했다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했다면 지금 와서 다시 봤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막 잡소 외우고 하던 식으로 했던 방식대로의 작품을 지금 봐도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시간은 좀 걸리고 어렵지만 읽고 생각해 보려고 하고 탐구해 보려고 하고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하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는 것 같았는데 기억에 오래 남더라. 이게 빠른 거야. 그럼 어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를 정자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뒤에 요 글자가 칠복자입니다. 칠복, 치다. 사실은 내 때리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 때리다. 그러면 어찌 잘못 해석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때려서 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나 백성을 때려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재미난 게 이런 것도. 이게 점복자예요. 점친다는, 아니, 점자야, 점자. 점칠 점자란 말이야. 점도 친다 그러죠. 화투도 친다 그러고, 점도 친다 그러고. 점 치면 왜 치는 거죠, 점을? 길, 흉, 화, 복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의미가 여러 개지만, 그 칠복자는 친다도 있고, 내때린다도 있고, 길흉, 화복을 내다본다. 그래서 내다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흉하지 않은 길로, 길한 길로, 복을 받는 길로 가는 거. 그게 정자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를 치다라고 한다면 때린다 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위정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백성을 채찍으로 쳐서 내 이념을 가지고 옳다고 막 쳐서 독재하는 게 정의냐?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치는데 누굴 쳐야 돼? 잘 생각하세요. 위정자가 될 사람들은 또는 된 자는 이념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이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이념을 가진다면 누구를 쳐야 된다? 자신을 쳐야 된다.
자신. 이게 진짜 올바른 거야? 이게 진짜 정의야? 이게 진짜 공정한 거야? 이게 진짜 다수를 위한 거야? 라고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나? 혹시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뇌물을 받거나, 그죠? 뭐 이제는 뭐 고위직에도 뭐 300만 원 백도 줘도 된다고 그러대요. 된대요. 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선생님들 카네이션 하나 못 받습니다. 받으면 답업에 걸려요. 근데 고위공직자한테 300만 원 백 줘도 되고요. 어떤 분은 또 그 권익위에 그러면 뭐뭐뭐 여사에게 300만 원짜리 엿드려도 되나요? 들어도 됩니다. 직무와 관련 없다면. 남편 대통령인데. 아직 저기 안드로메다 얘기예요. 안드로메다에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 아니고. 자신을 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직에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받아도 되고 내가 뭐 연결해 줄게. 네가 이거 갖고 오면 뭐 내가 누구누구 해서 너 여기다 넣어줄게. 이건 자신을 치는 게 아니잖아. 그 권력을 지가 이용하는 거지. 그 자기를 쳐야 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정치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 그리고 길하고 흉한 걸 내다보고 되도록 흉하지 않은 길로, 화를 받지 않는 길로 가야 된다. 치는 뭐냐?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 글자가 나사자예요. 나사자. 나란 뜻이야. 개인사자라고도 해요. 요게 약간 삼각형처럼 생겼죠? 요게 코야, 코 사실. 코. 애기들 그림 그리면 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상징.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할 때도 요게 코. 여러분 얘가 그래서 원래 코자자야. 이게 스스로 자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게 코자자예요. 코자자. 그러니까 거기에 나중에 덧붙여서 코 비자를 또 만든 거야. 코야, 코. 그래서 코 비자예요. 얘가. 얘도 코야. 코를 상징합니다. 자존심, 나를 상징하는 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쭉 들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래, 요런 글자 있다고 그랬죠? 공공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공공자. 위를 나눈다고 그랬죠? 내 것을 나누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건 벼와자죠. 얘도 여기 붙어요. 이건 내 벼야, 내 벼. 내 거. 이게 개인사자야. 사익. 사사로움. 개인주의. 이기주의. 얘는 공익. 내 걸 나누는 거죠. 그죠? 치는, 그래서 코야, 코. 밑에는 입이야. 이 어때야 된다? 여러분 지금 입 안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코와 입이 마르면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요. 안 느껴져요? 그럼 오늘부터 3일 동안만 물을 먹지 마세요. 밥은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더 버틸 수 있지만 물은 못 먹으면 갑니다. 이게 복지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바라본 10편의 작품 속에서 과연 집권하고 있는 노론 집단은 자신들에게 채찍을 치면서 흉하고 화받을 일 하지 않고 근데 하고 있잖아. 여기도 마장전에서도 지들 이득만을 위해 그걸 본 거야. 그런 건 정치가 아니야. 그걸 깨달아야 했는데 말로 안 통하니까 또는 너무 세니까 자기도 노론이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아웃사이더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자적인 방식으로 폐사소품체라고 하는 소설적 요소를 넣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역시 풍자적이죠. 다 그래요. 다 그래. 10작품. 그걸 근본으로 삼아서 이해를 좀 하시면 그러니까 아마 박정원 선생님도 이거의 의미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뭐였냐면 계속 사대부를 나눴잖아. 조선으로 오면서 초기부터 시작. 사대부의 초기가 사와 대부다. 그래서 시가도 그렇고 산문도 그렇고 어때요? 물러갔다가 그 수양에서 나오고 이거에 이제 측면에서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다면 박지원 선생님 쪽쯤 이옥이나 박지원 선생님쯤 정약용 선생님은 시조나 소설은 안 쓰셨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생각하셨던 가장 위대한 18세기, 19세기 1800년대, 1700년대 말 1800년대 학자 중에 대학자가 정약용과 박지원 선생님이죠. 이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실학자라고 부르는 거야. 북학자라고도 부르고. 다 뭐예요? 중농주의, 중상주의 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배계급이야, 사대부야. 그럼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보다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가진 이념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후생복지하고 있느냐. 이놈들아, 이 위대한 두 학자가 말했던 게 이거예요. 왜? 백성국의 삶이 점점 더 도탄에 빠지고 있는. 그죠?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본 거야. 청나라의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청나라가 엄청나게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나게 부강한데 우리는 아직도 뭐야? 공자, 맹자하고 앉아있어. 허위의식에 빠져있어. 그걸 부수자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치다. 대신에 시작은 뭐다? 너를 돌아봐. 나를 돌아봐. 그 이념으로 어떻게 한다? 백성들을.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허위의식 가졌으면 어때? 버리고 진짜 실질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생전에 나오는 그거야. 우리가 여러분 수업 고등학교 때 맨날 배웠잖아요. 이완 대장이 와가지고 뭐 계책을 지휘했더니 너 이거 할 수 있어? 저거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길게 양반들이 소매가 긴 옷을 입었잖아요.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이거 이렇게 두르고 너 청나라랑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장 바꾸라고. 근데 뭐라 그래요? 할 수 없다잖아요. 박지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말은 뭐냐 하면 진짜 너네들이 우리나라가 잘 살기를 원해? 백성들이 진짜 잘 살기를 원해? 알려줄게 야 방법이. 그게 정치야. 말하는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너 자신 갈아엎어. 새로운 오케이 혁신된 말. 근데 여러분 실학도 북학도 다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흐름, 원시유학, 훈고학, 성리학 또는 주작, 양명학, 그 다음에 북학이야. 다 유학이야. 박지원이나 정유 선생님의 다 기반은 뭐예요? 유학자란 말이야. 공자, 맹자, 제자야. 그런데 다른 노론 가문의 대부분이 어디에 꽉 막혀 있었어? 하여튼 교조화돼. 장자가 장남 왕인데 장자 왕이 죽으면 3년상을 치러야 되고 서자가 왕이 됐는데 죽으면 1년상을 이따위 거 가지고 백성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다는 거야. 법식. 얘기라고 하는 그런 책에 빠져가지고 그걸 법식으로 만들어서 그거대로 해야 돼. 제사상 이렇게 치러야 되고 몇 년상을 치러야 되고 상복은 몇 년을 입어야 되고 묘사리를 얼마 해야 되고 이게 백성의 상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바로 양명학과 북학의 출현이다. 그럼 박지원이 뭘 얘기하는 거야? 북학 이 10편의 소설 또는 그의 많은 이 서술 산문 작품에서 정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대부의 의미도 이해하시고 도자연 이 얘기는 많이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갈수록 정치가 무엇인지 그가 꿈꾸었던 그걸 이해하면 박지원 선생님의 작품, 이호선 이런 작품들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직 안 들으셨다면 그대로 한번 작품들 공부하시면 조금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사이에 추가 질문들 혹시? 선생님, 저 영혼 소설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소설이요? 영혼 소설 여기 영웅 소설. 네네. 네, 프린트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에서 질문이 있는데 프린트 어떤 프린트일까요? 그 작품 분석 자료실에 올려주신 것 중에 작품 분석하고 두 번째 프린트였던 거 거기서 34페이지예요. 이 표로 갖고 이제 계신가요? 홍길동전 하고서 역사분담이랑 창작분담 아, 나누어 네.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에 사진 쳤을까요? 다른 분들? 혹시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우고. 프린트는 34쪽인데 네, 어디에 묶여 있는 거냐면 오유란전이 맨 앞에 나오고 프린트 자료입니다. 거기에 거의 맨 뒤쪽이죠.
작품 분석 쭉 나오고 뒤쪽에 이제 뭐 영웅 소설이라고 부분 34쪽 프린트입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네.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역사 공담 쪽에서 질문은 여기 두 번째 칸에 민중적 영웅은 미천한 처지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스스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싸움에서 패배해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공식으로 삼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박시전에 대입을 시켜봤을 때 박시전을 지금 민중적 영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박씨가 미천한 처지에서 태어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 박씨가 싸움에서 패배해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 대입이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표현이 뭐 하나하나 작품에 딱 맞는 것 같진 않아요. 대체로 그런 민중적 영웅은 미천한 처지에 태어났으면서도 스스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그러니까 뭐 출생은 미천했지만 능력은 뛰어났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주인공 싸움에서 패배해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걸 공식 삼았다는 공식으로 삼았지 모든 공식을 이거로 펼친 건 아니다. 그래서 작품마다 우리 뭐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마다 그냥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작품도 있고, 네. 예를 들어 뭐 임경업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죽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이번에 모의고사 낸 거에는 이제 신각하고 뭐 저기 그 제시문 모의고사 제시문에는 또 신각 또 결국은 또 죄를 받고 죽게 됩니다. 그 충신이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공식 라인으로.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다. 박씨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하면 물론 태생이 비참하다 그러기보다는 박색 좀 못난 그런 안 좋은 그러나 능력은 갖추고 있었고, 그렇죠? 또 용골대나 용울대라는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또 자신의 도수를 통해서 그놈들을 또 징치하는 또 장면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요렇게는 하되 그런 공식이 반영되기는 하되 충실하게 반영된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그게 약화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박시전이 맞습니다. 박씨가 승리해서 근데 그 승리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승리는 여성으로서 남성도 아니고 그 대단하다고 하는 왕 이하 남성 충신들이 아무도 못했던 것을 박씨가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영웅이야 사실은. 그런데 그건 사실은 박씨의 일부 승리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용골대, 용울대 뭐 형제가 왔는데 뭐 동생의 모가지를 베어버리는 건 맞아 승리야. 그럼 많은 병사를 죽여온 것도 승리야. 근데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막 징치하는 장면에서는 무릎을 꿇고 제 동생 머리를 가져가셔야 했는데 막 혼내고 했어. 근데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많은 그 조선의 왕자, 그다음에 공주, 그다음에 많은 여성들, 노비들이 잡혀가는 장면이 끝에 나오죠. 소설의 끝에 나옵니다. 그때 울고불고 그 여인들이 그래요. 박씨는 저렇게 능력도 좋아서 여기서 살아남는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도대체 신도 없어서 저 나라로 끌려가니 너무 슬픕니다라고 하니까 박씨가 뭐라 하냐면 딱 대사가 나와요. 천명이라 이런 말 나옵니다. 하늘에 주어진 운명이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죽여버리고 못 때려보겠어야죠. 그리고 청나라로 쳐들어가서 그 정도 능력이라면 다 죽여버렸어야죠. 왕부터. 근데 뭐라고 박씨가 얘기하면 이 천명이다. 이 일단 정해진 운수다. 지금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정해진 운수라는 게 죽을 때까지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고통받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태다. 다만 조금만 기다리면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 나와. 그러니까 그 용골대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 왕자님 공주님들 이분들 한 털끝만큼이라도 다치게 한다면 내가 너희 나라에 가서 완전히 다 섬멸시켜버려. 근데 섬멸 안 시켰거든. 그러니까 딱 보면 어때요? 신나. 막 동생 모가지 치고 막 화공을 펼쳤는데 거꾸로 바람 불러가지고 부채 붙여가지고 다 불태워 죽이고 청나라 병사들 신나. 정의적 승리.
근데 완벽하게 그럼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매우 약화된 건 맞아. 원래는 패배해야 되는데 박씨가 패배한 건 아니야. 그러나 뭘 인정하고 있어요? 병자호란의 패배는 인정하고 있어요. 박씨. 이게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간 모두 다 이긴다, 모두 다 패배한다 라기보다는 그게 좀 더 공식화되어서 강하게 공식을 쓴 경우도 있고 좀 공식을 약화시킨 경우도 있고 뭘 약간 변형시킨 것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작품마다 그렇게 요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네, 이 부분 잘 이해됐습니다. 네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드려도 될까요? 네네. 바로 옆에 또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창작 공담에서는 네. 여기 귀족적 영웅의 일생을 보여주는 소설에서는 고대 신화에서 홍길동전까지 내려온 유형에 이르면서 영웅의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나와 있는데 이 영웅의 능력이 약화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귀족적 영웅이라는 그 말을 수업에서도 교수님께서 귀족이라는 진짜 그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긴 했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해주셨는데 음, 첫 번째는 고대 신화에서 홍길동전까지 내려온 유형을 이으면서 영웅의 능력을 약화시켰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언뜻 보면 또 유충렬, 조홍전, 뭐 소대승전 이런 대표적인 영웅소들 보면 또 출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화된 거냐라고 이제 좀 또 뭐 애매하게 볼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로 본다면 이게 신화의 시대, 신들의 이야기 시대에서 영웅의 이야기로 그다음에 민주. 이게 쉽게 말하면 이쪽이 여기가 민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사실은 서사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초기, 뭐 원시 초기부터 이제 뭐 근대 현대.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냐? 그럼 여기는 신, 여기는 영웅, 여기는 일반 민중. 그러니까 이 영웅 소설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그래요. 서양도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여기 이 시대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야기를 로맨스라고 부릅니다. 로맨스. 우리는 지금 로맨스 그럼 남녀간의 사랑 많은 로맨스 소설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 용어가 아니에요. 로망스요. 로맨스. 로망스. 로맨스 이야기죠. 로맨스. 여기는 신이야기. 그죠? 그럼 이 흐름을 외국에서 뭐라고 우리가 뭐 현대 소설론 이런 거 배우면 이게 여기가 바로 뭐다? 근대 시대의 민중의 이야기가 바로 뭐다? 이게 노블이다라고. 소설이라고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노블. 로맨스와 노블과 신화. 그러면 신은 어떤 능력? 단군 신화처럼. 주몽 신화처럼. 하늘에서 아버지가 환인이야. 환웅. 내 아빠가 천상의 존재야. 그렇잖아요? 단군도 그 자손이니까. 주몽도 해머시의 자손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 거의 신격화된 존재로 이해된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랬다가 영웅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약화되었다는 말이 신이 아니란 얘기를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충렬도 어때요? 전생에. 선관이잖아요. 신선. 신적이긴 하죠. 초월적 존재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단군신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목황성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느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자체도 이미 약화된 거야. 뒤에 나온 후대가 영수술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한 명도 자기 아버지가 해모술을 하거나 환웅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한 명씩. 노래나 소설에서 한 명도 자기 아버지가 옥황상제라고 말한 적이 없다.
초월적 존재인 신선 정도까지 그 내려온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조응조 같은 경우는 하늘의 존재라고도 안 나와. 천상에서 내려왔다는 표현도 안 써요. 더 후대로 갈수록. 그래서 이것을 홍길동전도 사실은 신은 아니야. 근데 능력이 훨씬 출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나오는 17세기부터 나오는 저기 누구죠? 홍길동전 이후에 나오는 영웅 소설들은요. 능력은 굉장히 출중해. 또 전생에 뭐 신선이었기도 해. 그다음에 근데 제일 말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무불통지라고 해요. 똑똑하다 이거야. 한 번 들으면 10가지를 안다고는 거기까지는 맞아. 능력이 출중해. 근데 다 누가 있죠? 스승이 있어.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누가 있다? 조력자가 있다고 나오고 시험 맨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조력자가 뭐 하죠? 여러 형태지만 말을 갖다 줍니다. 공부도 가르쳐주고 노승으로 등장 나오죠. 주로. 그 다음에 공부도 가르쳐주고 뭐 육도 삼약, 천문, 지리 그 다음에 갑옷을 칼을 오케이? 그 다음에 항상 위험에 처해. 그런데 스승이 뭘 줘? 부적 같은 거 무슨 글씨 같은 거 하나 해서 그거 붙이니까 물을 저기 칠렀는데 물을 뿌린다든가. 대단한 능력이긴 맞아요. 근데 홍길동하고 비교하면 어떻죠? 홍길동 전우치는 뭘 쓰죠? 보수로 쓰죠. 막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막 자기를 여러 명 만들고 막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고 이거는 못해. 그런 영웅이 없어. 그럼 훨씬 더 인간 쪽에 가까워져. 그러나 민중은 아니야. 정말 아무 힘 없는. 태생도 별반 뛰어나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여기까지 아직 이게 그래서 민중의 노부는 근대에 나왔다는 표현. 요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네네. 저 그러면 혹시 귀족의 의미는 어떻게 네네. 이해하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태생은 비천하더라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다 궁을 이루고 입신양명, 충과 효를 모두 이루죠.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 후대의 이런 영웅 소설들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배계층의 욕망, 그 다음에 민중의 욕망. 그러니까 지배계층의 욕망은 뭐다? 둘 다 섞여 있기도 하지만 입신양명이에요. 그러니까 충효, 충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구하면 대체로 결말에서 다 어떻게 끝납니까? 황제가 노급, 너 무슨 왕으로 너 하고 땅 주고 막 그죠? 공주 결혼시키고 충이죠. 근데 그걸 이루면 효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요? 입신양명이라는 게 뭡니까? 몸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날리는 게 부모에게 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민중의 욕망은 뭘까요? 민중의 욕망. 요게 이제 지배층의 욕망, 그러니까 몰락한 잔반들의 욕망과 민중의 욕망이 좀 섞이기도 해요. 어떤 거죠? 고난에 처했던 주인공이 어때요? 운명이다 이거야. 적강이니까. 그러니까 민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의 지금의 고통은 이거 읽으면서 위안받는 거죠. 나도 전생에 이 유춘열처럼 전생에 신선이었는데 죄를 짓고 그때는 여성하고 사랑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싸워서 내려온 거죠. 최일기랑 싸워서. 정일담인가요? 나도 혹시 뭔가 전생에 죄를 짓고 나도 원래 귀한 사람이었는데 죄를 짓고 지금 고통받는 거야. 요 시간을 잘 견디고 참아내면 나에게도 다시 복이 돌아오겠지라고 위안받게 만드는 거. 이건 민중의 열망이죠. 이게 섞여서 만들어진 작품을 귀족적 영소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체로 실존 인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간과 시간도 가상의 공간과 시간 또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 귀족적이라고 하냐 하면 결국은 태생은 비참하더라도 존귀한 자였고 그 자가 젊은 시절에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은 나라의 국난을 극복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의 귀족적이다라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뭐 질문 있으시면 그거 잘 썼어요. 없으시면 있으시면 아니면 뭐 거의 없다면 뭐 구체적인 작품의 세부적인 거 아니더라도 뭐 그냥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다면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네, 그걸 보면 6월 말까지 네네. 구글 폼은 그냥 열어놓을게요. 6월 말이 아니라 그냥 네, 그냥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거기에 구글 폼에 올려주시면 또 답변 해드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뭐 답을 찍어서 또 올려드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네, 시각제로 네, 한번 시각 네네네. 지난주라는 지난주 학과에서 설명하시면서 벌레박과 하나에서 내려온다고 하셨잖아요. 시간정도 중에서 소변이 적감을 하는데 벌을 받는다는 내용은 딱 맞나요? 벌을 받아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내려오는 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적강이라는 게 위에서는 죄를 짓고 판결은 받는 거지. 네네. 죄를 지어서 어.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네, 그렇죠.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소설 내용이 있어요. 네. 적감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게 성품이 있고 어쨌든 반드시 그 인물이 죄를 지는 거를 가지고 와야 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적강이란 말 자체가 강은 내려오는 건데 적이 유배지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배지라는 건 휴가는 지금 깜빵 하는 깜빵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감옥이라는 공간이 있다면 감옥이 아닌 공간이 있겠죠. 그죠? 그런 감옥이 아닌 공간이 천상이죠. 물론 그 천상이 세밀하게 묘사된 작품도 있고 한두 마디로 표현된 것도 있고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를 저질렀어. 그러면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 지금 법 체계처럼 심판을 받는 거죠. 뭐뭐뭐해서 너는 그럼 3년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게 유배지로 내려오는 거죠.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표현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그러나 그런 그 표현들이 강렬하게 많이 표현된 경우도 있고 약화된 경우도 있고 이거는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작품마다 좀 세기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시험에 이번에는 숙향전이 나왔었어요. 맞죠? 이번에 모의고사 본 분 아시겠지만 작년 모의고사 때 제가 숙향전을 냈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또 문제가 똑같다기보다는 의도가 똑같았어요. 왜? 우리 올해 2024학년도 작년에 본 시험에서 물었던 질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보기에서 봉건 질서와 관련된 부분 내용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불고의체 고하지 못한 내용이야. 그럼 왜 고하지 못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기하고 엮으라 그랬거든. 이걸 되게 어려워했어 당시. 시험 치른 다음에도. 근데 모의고사 때 그대로 이번에 냈단 말이야. 하나도 그럼 변형 안 하고. 내용이 뭐냐? 모의고사의 문제가 뭐였냐면 시험 치기 전에 10월, 11월 모의고사였으니까 2023년. 핵심이 뭐였냐면 문제를 뭐로 냈냐면 두 파트로 나눠냈어요. 중략을 놓고. 앞부분은 숙향이 고통받는 장면이야. 모의고사에서 그런데. 그런데 그 중략 바로 위에 숙향이 멘트를 하나 하고 끝내. 거기서 중략을 잘랐어. 뭐냐? 이선은 저렇게 좋은 집에 태어나서 화려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라고 하소연하는 장면하고 중략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다? 차별이 있다는 얘기를 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근데 중략 이후는 모의고사에서 뭐였냐면 이선이 그 저승 세계를 다니는 용자, 용의 아들
타고 선약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을 실현했어요, 제가. 근데 읽어보면 숙향이 고통받았던 것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 그걸 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문제에 뭐를 냈냐면 숙향이 더 고통받는 이유를 작품 내적, 다만 외적이라고도 냈거든요. 그랬으면 실제 시험에서는 보기를 줘야 돼. 근데 저는 어땠다? 왜냐하면 문제를 낼 때마다 어떤 게 머리에서 뿜어져 나온다? 뿔이 나와요. 악마의 뿔이. 이 정도 우리 공부했잖아. 공부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괴롭히고 싶어. 그러니까 틀렸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근데 시험에서는 어때요? 봐봐. 그걸 비교하면 어때요? 시험에서는 줬어. 봉건 질서의 그 내용이 뭐야? 남녀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신분의 결국 이서는 이걸 현실로 갖고 오면 뭐가 된다는 거야? 현실로 갖고 오면 남성 중심 사회이면서 이서는 사대부 가문의 양가집 가문의 대가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숙향은 신분을 몰라. 심지어 어디서 만나? 마하고 할미가 술집을 해요. 그러면 뭐로 여겨져? 이선 아버지가 보기에는 숙향이 술집 여자를 사귄다고. 이게 당시의 모의고사의 내 의도였고 실제 시험에서는 더 쉽게 거기까지 줘서 문제를 냈다. 모의고사 들어야 되겠어? 안 들어야 되겠어? 안 들어도 돼요. 들어가는 얘기 아니야. 지금 방금 수경낭자전 얘기했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경이가 내려옵니다. 수경이도 내려오고 남편도 내려와요. 근데 수경이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내려와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옥년동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걔 아빠 엄마 있어? 아니 몰라. 안 나오잖아. 거기 살아 그냥. 이게 이계인지 아닌지 중간인 것 같아. 현시세계도 아니고 한 어정쩡한 세상에 살아. 근데 남편은 내려와서 물론 엄청난 집안은 아니야. 엄청난 집안 아니지만 양반 집안이야. 신분이 이미 그래서 수평전하고 그런 출발은 비슷해. 그러니까 어때요? 꿈에 나타나고 해갖고 데려오니까 어떻게 해? 집에 데려왔잖아. 혼인시켜 안 시켜? 혼례는 안 시켜. 애를 둘이나 하는. 그럼 똑같은 문제가 나오죠. 안 내겠지 올해는. 그러니까 작품을 이렇게 엮으면 쉬워져. 이해가 빨라. 그럼 수경낭자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수경자는 그냥 풀. 물론 모의고사에 냈기 때문에 그냥 풀겠지. 거기 만분가도 모의고사 나왔죠? 모의고사에 이번에 만분가도 냈어요. 그거 작년 모의고사 했던 거. 그 똑같은 문제. 시험에 나왔죠? 2024년도 기출에 나왔어요. 수업 시간에도 했죠? 점수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안 나올 수 있겠어? 여러분도 베이스로 키웠지. 베이스로 문학 분석 능력 키웠지. 보는 눈도 키웠지. 스스로 분석도 하지. 거기에 나올 작품 물론 다 나왔던 건 제가 말 안 해요. 16문제 문학과 국교론이 약 15, 16문제가 총 나오는데 그중에 6문제는 거의 물론 문제가 똑같다기보다는 그 개념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무슨 작품 나왔으니까 적중 그게 아니야. 나 수평전 냈다 작년에 적중이다. 그게 아니라고요. 안에 있는 문제의 의도가 16문제 중에 6, 7개가 작년 모의고사 나왔던 게 그걸 제가 1월 달에 밝혔나요? 안 밝혔어요. 엄청나게 밝혔어야 되지 않나? 제가 해설 강의에다가도 이제 아마 아직 안 올라왔나요? 올라오면 거기다 제가 제 모의고사 문제와 작년 기출 문제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3박자란 말이야. 제가 해드릴 일, 여러분의 능력을 자꾸 해서 끄집어내는 그 베이스는 읽고 스스로 분석하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해법을 봐도 좋고요. 논문 1000편을 봐도 좋고요. 뭐 머릿속에다가 논문을 2만 권을 집어넣어 아무거나 마음대로 해. 요 베이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노력. 세 번째는 문풀을 통해서 기출을 완전 분해해서 완전은 아니야. 분해해서 그 과정을 낱낱이 본다면 이거구나. 기출은 이제 이런 원리고 그럼 그게 출제자의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10번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10회. 똑같은 시간, 시험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10번의
체험을 하는 거 거기에 플러스 장담은 못하지만 플러스 기출에 나오는 문제를 미리 작년 같은 경우는 국교 문학 중에 16문제 중에 6, 7개는 의도가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겠네요. 합격 안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나요? 그럼 좀 이제 마칠 시간이 또 추가로 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줌 회의 들어오신 분들. 네, 특별히 없다면 이제 일단 요 줌을 통한 요거는 이제 대장정의 막을 일단 6개월의 막을 일단 내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공부하시다가 역시 생기시면 그 구글 폼에 여러분들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거기에 또 답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여러분들 교복도 빨고 목욕탕도 가고 오랜만에 한 달에 한 번씩 좀 목욕도 하고 때도 밀고 환기도 시키고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 좀 돌아보면서 조금 한번 재점검도 하시고 그리고 7월 첫 주 날짜가 제가 말씀드렸죠. 7월 3일하고 5일인가요? 네. 7월 3일은 국교론을 개강하고 7월 5일은 이제 문학도 개강을 해서 이제 정말 기출 문제를 변형하면서 그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과정 문제를 또 변형해서 넣을 거고. 그래서 완전히 낱낱이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그 눈을 국교론도 그렇고 반드시 떠야 돼요. 그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하반기 준비가 된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합격했던 분들을 이제 만나신다면 이제 국교 문학을 다시 들으셨던 분을 한다면 이 7, 8월 강의가 기출을 정말 끝내주게 바라보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다. 그 눈을 갖게 되었다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활용 이제 하실 의향이 있다면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긴 대장정 여러분 함께 길게 해주셔서 열심히 해서 감사하고 또 잘 커주셔서 고맙고 또 그렇게 성장한 눈으로 나머지 하반기를 또 지혜롭게 또 건강 잘 챙겨가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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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